전 세계 안보 채널이 동시에 폭발했습니다. 중국 인민의 반군 전면 피상 소집, 북한 전략미사일 사령부 피상대기, 두 핵보유국이 같은 날 같은 시각 단 하나의 이유로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라,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27년간 동북아를 분석한 미국의 최고 전략가조차 이 사실 앞에 손을 떨었습니다. 핵도 없고 상임이사국도 아닌 이 나라가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두 핵강국이 동시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까?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대한민국 화이팅!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브래드 콜번입니다. 미국 워싱턴 DC 북서부 조지타운 오래된 붉은 벽돌 건물 4층에 제 사무실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블랙커피 한 잔을 손에 쥐고 그 자리에 앉는 것이 27년째 이어진 저의 첫 번째 일과입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국제안보학 박사 학위를 받고 미 국방부 펜타곤에서 14년을 근무했습니다. 이후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을 거쳐 지금은 독립지정학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죠. 동북아시아 군사력 균형과 강대국 경쟁, 이것이 제 인생을 바친 전문 분야입니다. 책상 위에는 수십 개의 상패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미 국방부 장관 표창, 랜드 연구소 최우수 연구원상, 국가안보회의 자문 위촉장. 동료들은 저를 동북아 분석의 교과서라고 불렀습니다. 저 자신도 그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27년 동안 제가 낸 보고서가 틀린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으니까요. 감정을 배제하고 수치로만 판단하고 데이터가 없는 주장은 주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브래드 콜번의 방식이었고 그 방식이 저를 이 자리까지 데려다 준 것이었습니다. 제 일상은 단순하고 정확했습니다. 6시 기상, 블랙커피 세계 15개 정보기관의 1일 보고서 검토, 9시 팀 브리핑, 오후에는 지필과 자문, 저녁에는 아내 캐롤린과 조지타운 거리를 산책하는 것으로 하루를 마쳤습니다. 안정적이고 권위 있고 예측 가능한 삶이었습니다. 저는 그 삶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삶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저의 인식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해구산 아래 보호받는 중견국. 경제적으로는 인상적이지만 안보 분야에서는 독립적 변수가 될 수 없는 나라. 저를 포함한 워싱턴 DC의 주류 전략가들 사이에서 한국은 언제나 세 번째 단락 이하였습니다. 중요한 것들을 다 다루고 나서 마지막에 그리고 한국은 식으로 짧게 언급되는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 쌓인 수십 개의 자료 파일 중에서 한국 관련 자료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도 2019년에 작성된 낡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그 정도 비중의 나라라고 27년째 굳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팀 브리핑에서 동료 마이클 첸이 이번 출장 서울이라며 편하겠다라고 했을 때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클은 저와 20년을 함께한 중국 전문가로 저만큼이나 냉정하고 데이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둘 다 같은 생각이었던 겁니다. 한국 출장은 형식적인 절차, 진짜 분석은 베이징과 평양을 보는 것이라고. 그런데 그날 팀 브리핑이 끝난 뒤 막내 연구원 제이슨 박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그는 평소 말이 없고 조용한 친구였습니다. 박사님, 혹시 한국의 방산 수출 최근 데이터 보셨습니까? 좀 심상치 않습니다. 저는 가볍게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제이슨, 데이터가 전부는 아니야. 맥락이 중요한 거야.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이슨의 말을 흘려들은 것이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출장 이틀 전 밤, 아내 캐롤린이 짐을 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브래드, 왠지 이번 출장은 달라질 것 같아. 저는 웃었습니다. 캐롤린, 서울은 그냥 서울이야. 일주일이면 충분해. 캐롤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웃었습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 웃음 속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직감은 때로 27년 경력의 분석가보다 정확합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기내식을 먹으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때 기내 화면 한쪽에서 뉴스 자막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중국 내부 소식 통발, 대한국 긴급회의 소집 정황. 저는 잠깐 눈길을 줬다가 다시 노트북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별일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요. 그것이 제 마지막 평온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27년 확신의 마지막 날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브래드 콜번입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 틀림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배움이 되었습니다.
2025년 가을에 워싱턴 DC는 유독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이슈가 국제사회를 뒤흔들고 있었고 중국의 대만 해협 압박은 연일 강도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미중 반도체 전쟁은 이미 단순한 경제 갈등을 넘어 안보 전쟁의 양상을 띠고 있었죠. 저와 마이클 첸이 속한 분석팀은 하루에도 수차례 긴급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마이클이 중국 동향을 브리핑할 때 한국은 여전히 마지막 두 줄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 방침에 따르는 방향으로 대응 중. 독자 변수 없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무렵 미 국방부로부터 공식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동북아 긴장 고조 국면에서 주요 동맹국들의 안보 역량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호주 그리고 한국 순이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한국 담당은 가장 부담 없는 자리였습니다. 마이클이 먼저 일본을 선택했고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배정됐습니다. 불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여유 있는 출장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 며칠 편하게 브리핑 받고 돌아오는 일정. 27년 경력에서 가장 단순한 임무처럼 보였습니다. 출국 전날 오후 사무실에서 짐을 정리하던 중 제이슨 박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자료 묶음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이것만 한번 보고 가십시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 됐었습니다. 제이슨, 나중에 봐. 제이슨은 아무 말 없이 자료를 제 책상 위에 올려놓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가방에 구겨 넣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심심하면 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자료가 나중에 제 분석의 전부를 바꾸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깔끔하고 훨씬 정밀하게 돌아가는 공간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공항을 숱하게 다녀본 저였지만 인천공항의 규모와 운영체계는 솔직히 놀라웠습니다.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나라에 대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생각은 금세 지워버렸습니다. 공항 하나로 나라를 판단하는 건 분석가답지 않은 일이니까요. 저는 픽업 나온 통역사 진아 황을 만났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서울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했다는 30살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첫인상은 조용하고 차분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숙소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진아 황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서울 처음이세요? 공식적으로는 처음이네요. 어떠세요, 첫인상이? 저는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 양옆으로 빼곡하게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 잘 정비된 도로, 쌩쌩 달리는 차들. 생각보다 크네요. 진아 황이 작게 웃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처음엔. 그 처음엔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귓속에 남았습니다. 한국 국방부 브리핑룸에 들어선 것은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형식적인 인사와 의례적인 자료 교환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브리핑룸에 들어선 순간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들의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제가 만나온 어느 나라 군 관계자들보다도 날카롭고 준비된 느낌이었습니다. 브리핑을 주도한 이준혁 장군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눈매가 서늘한 50대 중반의 군인. 그는 브리핑 내내 자료를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수치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뒤 폭도에서 진아 황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방금 한국 측 관계자들끼리 하는 말 들으셨어요? 저는 한국어를 몰랐습니다. 무슨 말이었나요? 진아 황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중국이 또 움직였대요. 이번엔 진짜 비상인 것 같다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등줄기를 무언가가 스치는 느낌이었습니다. 직업적 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27년을 이 일을 하다 보면 설명할 수 없는 촉 같은 것이 생기는데 그날 그 복도에서 그 촉이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준혁 장군이 식사를 하다가 불쑥 물었습니다. 콜번 박사, 중국이 진짜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군사력 격차 축소겠죠. 이준혁 장군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부도 아닙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천장을 보며 한참 생각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창문 너머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빛이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빛이. 그리고 그날 밤이 왔습니다. 2025년 10월 17일 새벽 2시 47분. 호텔 방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자다가 번쩍 눈을 떴습니다. 전화기를 잡은 손이 차가웠습니다. 워싱턴 DC 국방부 직통 라인이었습니다.
새벽에 이 라인으로 연락이 온다는 것은 단 하나를 의미합니다. 비상입니다. 콜번 지금 당장 암호화 채널 열어. 중국이 방금 내부 비상사태를 선포했어. 트리거가 한국이야.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27년 경력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중국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리고 그 이유가 한국이다. 저는 손이 떨리는 것도 모른 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암호화 채널 접속에 걸리는 시간이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화면이 열리자마자 정보들이 쏟아졌습니다. 중국 인민의 반군 전략지원부대 전면 비상 소집, 중국 외교부 긴급 심야회의,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비공개 소집, 그리고 같은 시각 북한 평양에서도 동일한 신호. 조선인민군 전략미사일 사령부 비상대기. 저는 화면을 보면서 눈을 비볐습니다. 잘못 읽은 게 아닌가 싶어서요. 다시 읽었습니다.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중국과 북한이 같은 날 같은 시각 한국 때문에 동시에 비상사태에 돌입한 것이었습니다. 27년. 저는 27년 동안 이 분야를 분석했습니다. 중국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경우는 딱 3가지였습니다. 대만 문제, 내부 정치 불안, 그리고 미국과의 직접 충돌 가능성. 한국은 그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데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제가 27년 동안 구축한 분석 체계의 전제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이준혁 장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벨이 2번 울리기도 전에 그가 받았습니다. 그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이준혁 장군,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또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준혁 장군이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 보이시죠, 콜번 박사.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젯밤 식사 자리에서 그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전부는 아닙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상황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워싱턴 DC 본부에서 2번째 연락이 왔습니다. 콜번, 현장에 있는 당신이 설명해야 해. 왜 한국이 트리거야? 무슨 일이 있었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현장에 있으면서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27년 경력의 동북아 전문가가 한국에 와 있으면서 한국이 이 사태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마가 차가웠습니다. 손바닥이 축축했습니다. 창밖의 서울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새벽 3시의 대도시. 불빛들이 켜진 채로 도시는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고요함 자체가 이 나라의 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중국과 북한이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서울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미 준비되어 있어서. 저는 그 사실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노트북 화면 앞에 홀로 앉아 저는 처음으로 제 분석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UNDRSTIMATDKORA. 27년 만에 처음으로 제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부정했습니다. 새벽 4시가 넘도록 쏟아지는 정보들을 보면서도 저는 계속 다른 해석을 찾으려 했습니다. 27년의 경력이 만들어낸 방어 본능이었습니다. 중국 내부 정치적 결속용 퍼포먼스일 것이다. 북한은 언제나 과잉 반응을 한다. 한국이 트리거라는 것은 표면적 해석일 뿐 진짜 원인은 다른 곳에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를 넘기자 추가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중국 인민의 반군 동부 전구사령부 전면 경계태세 격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 긴급 소집. 베이징 주재 한국 대사관 주변 중국 측 감시 인원 2배 증가. 숫자들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퍼포먼스가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워싱턴 DC 본부에서 3번째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평소 침착한 부본부장 짐 페럴의 목소리에 긴장이 실려 있었습니다. 콜번, 우리 분석팀 전체가 지금 밤을 새고 있어. 그런데 아무도 설명을 못하고 있어. 한국이 도대체 뭘 한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제가 대답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정보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분석 틀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신호였습니다. 아침 7시 저는 호텔 카페로 내려갔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로 커피를 시켰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열리는 가게들, 바쁘게 오가는 차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중국과 북한이 자국 때문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서울 시민들은 그냥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나라는 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것인가? 진화황이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박사님, 밤새 못 주무신 거죠? 그랬네요. 진화황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밤새 연락이 왔었어요. 한국 측 채널에서요. 무슨 내용이었나요? 이 진화황은 커피잔을 손으로 감싸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측은 이 상황을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박사님, 저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상하고 있었다고요? 이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북한이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을 한국이 미리 알고 있었다. 아니, 더 정확히는 한국이 그 상황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다. 이것은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수동적으로 미국의 방침을 따르는 중견국이 아니었습니다. 능동적으로 판을 짜는, 그것도 두 핵강국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판을 짜는 나라였습니다. 이준혁 장군에게 연락했습니다. 오전 중에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준혁 장군의 답은 간결했습니다. 지금 오십시오. 저는 커피를 반도 마시지 못하고 일어섰습니다. 진화황이 따라오겠다고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한국 국방부로 향하는 길에 저는 차창 밖 서울을 다시 봤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펼쳐진 도시, 높고 반듯한 건물들, 질서 있게 움직이는 사람들, 제가 배경으로만 봤던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세계 안보 지형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현장에 와서야, 밤을 새우고 나서야 겨우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이준혁 장군의 집무실에 들어서자 그는 이미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그도 잠을 자지 못한 것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이준혁 장군, 한국이 뭘 한 겁니까? 그는 저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콜번 박사, 지금부터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이준혁 장군과의 면담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오후 상황은 더욱 빠르게 전개됐습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가 한국을 직접 겨냥한 경고사설을 쏟아냈습니다. 제목부터 자극적이었습니다. 남조선의 무분별한 행보, 지역 안정을 위협한다. 북한 노동신문 역시 같은 날 성명을 냈습니다. 남조선의 도발적 행태를 끝까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두 나라가 같은 날, 거의 같은 시각에 한국을 향해 동시에 포문을 연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두 매체의 기사를 나란히 펼쳐놓고 분석했습니다. 어조가 달랐습니다. 환구시보는 경제적 보복을 시사하는 표현을 썼고 노동신문은 군사적 대응을 암시했습니다. 두 나라가 접근 방식은 달랐지만 목표는 같았습니다. 한국을 압박하는 것.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강한 압박을 받는 나라의 반응이 너무 차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공식 입장은 단 두 문장이었습니다. 우리는 국제 규범과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긴장 고조를 자제해 주길 촉구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국 언론도 차분했습니다. 일부 분석 기사가 나오긴 했지만 공포감을 조성하는 보도는 없었습니다. 시민들은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명동 거리를 잠깐 걸었는데 사람들이 쇼핑을 하고 커피를 마시고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핵보유국 두 나라가 동시에 위협했는데 국가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그 배경에 무엇이 있는지를 저는 본격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마이클 첸의 연락이 왔습니다. 화상으로 얼굴을 보니 마이클도 초췌해 보였습니다. 콜번, 이거 우리가 완전히 잘못 보고 있던 거 아니냐? 마이클이 먼저 그 말을 꺼냈다는 것이 저에게는 작은 충격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저보다 더 자존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틀렸다는 가능성을 먼저 입에 올렸다는 것. 나도 지금 그 생각 중이야.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같이 다시 봐야 할 것 같아. 처음부터. 그날 저녁, 이준혁 장군이 한국 측 실무 담당자 3명과 함께 호텔 회의실로 왔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의실 불이 켜지고 자료가 펼쳐졌습니다. 이준혁 장군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콜번 박사, 중국과 북한이 한국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유들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측정해온 방식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노트를 폈습니다. 처음으로 완전히 비운 마음으로 듣기 위해.
이준혁 장군의 설명을 들은 다음 날 저는 자신감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방향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구성하면 된다. 분석 틀을 바꾸면 된다. 저는 워싱턴 DC식 방법론으로 다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비는 얼마인가? 병력 규모는 어떻게 되는가? 무기 체계의 수준은 어떤가? 수치를 모으고 비교하고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국 군사비는 약 560억 달러, 중국의 약 2240억 달러에 비하면 4분의 1 수준입니다. 병력은 한국이 약 50만 명, 중국이 약 200만 명으로 4배 차이입니다. 핵무기는 한국이 없고 중국과 북한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중국과 북한의 한국 두려움은 여전히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분석을 정리해 워싱턴 DC에 보고서로 제출했습니다. 결론은 이랬습니다. 중국의 한국 관련 비상사태 선포는 내부 정치적 목적이 복합된 과잉 반응으로 판단됨. 이틀 뒤 워싱턴 DC에서 돌아온 답변은 냉정했습니다. 짐 패럴 부본부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콜번, 이 보고서는 책상에 앉아서 쓴 거잖아. 현장 보고서가 아니야. 다시 해.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27년 경력에서 보고서가 반려된 것은 손에 꼽을 만큼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런 이유로는 처음이었습니다. 현장을 모른다는 이유로. 이준혁 장군에게 연락했습니다. 보고서가 반려됐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물었습니다. 장군님, 제가 뭘 놓치고 있는 겁니까? 이준혁 장군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숫자만 보시면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숫자만 보시면 절대 이해 못합니다. 27년간 숫자로만 세상을 분석해온 저에게 그것은 분석가로서의 정체성을 흔드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이슨 박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그였습니다. 박사님, 출국 전에 제가 드린 자료 혹시 보셨어요? 저는 가방을 뒤졌습니다. 구겨진 채로 들어있던 자료 묶음을 꺼냈습니다. 지금 보려던 참이야. 전화를 끊고 자료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 저는 손에서 자료를 떨어뜨렸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규모가 2022년 이후 세계 4위권으로 진입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에서 천문학적 규모의 무기를 구매했고 아랍에미리트와 호주도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들의 핵심 기술은 상당 부분 한국이 독자 개발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분야에서 저는 그날 밤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습니다. 2번, 3번. 읽을수록 머릿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쌓아온 27년의 분석 체계가 한꺼번에 재편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자료를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저는 오랫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27년. 저는 이 숫자를 내내 생각했습니다. 27년 동안 동북아를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27년 동안 한국을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오만함이 밤사이 천천히 그러나 선명하게 부끄러움으로 변해갔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 아내 캐롤린에게 전화했습니다. 워싱턴 DC는 낮이었습니다. 캐롤린이 전화를 받자마자 물었습니다. 브래드, 목소리가 왜 그래?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캐롤린, 나 지금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던 것 같아.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기분인데? 당황스럽고 부끄럽고 근데 이상하게 설레기도 해. 캐롤린이 웃었습니다. 당신답지 않게 솔직하네. 저도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천장을 봤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로버트 콜번. 1950년 22살의 나이로 한국 전쟁에 참전한 미국 해병대원. 아버지는 전쟁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 제가 대학원에 진학할 때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브래드, 나는 그 나라에서 뭔가 특별한 걸 봤어. 설명하기 어렵지만 포기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어. 그 말이 그때는 그냥 전쟁 참전 용사의 감상적인 회고처럼 들렸습니다. 지금 이 새벽 서울 호텔 방 천장을 보며 그 말이 완전히 다르게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목숨을 걸어 지킨 나라를 저는 27년 동안 배경으로만 봤습니다. 그 사실이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을 절제하는 것이 제 직업적 훈련의 핵심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절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준혁 장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장군님, 저에게 한국을 제대로 보여주십시오. 이번에는 진짜로 배우고 싶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7년의 확신을 내려놓는 것이 이렇게 홀가분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준혁 장군의 답장은 5분도 안 돼 왔습니다. 내일 아침 6시 로비에서 뵙겠습니다.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처음으로 한국어 한마디를 검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음을 몇 번 소리 없이 따라 해봤습니다.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6시 이준혁 장군은 정확하게 로비에 나와 있었습니다. 군복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편한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그게 왠지 더 진지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저는 차에 오르며 물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나 군시설이 아닙니다. 이준혁 장군이 말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작은 공장에 갑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멈춘 곳은 정말 작은 공장이었습니다. 간판도 소박했습니다. 박성민 정밀기계. 저는 차에서 내리며 이준혁 장군에게 물었습니다. 여기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공장 입구에서 우리를 맞은 사람은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키가 크지 않았고 얼굴은 오랜 세월 햇볕에 그을려 있었습니다. 손을 보니 굳은 살이 손바닥을 가득 덮고 있었습니다. 이준혁 장군이 소개했습니다. 박성민 대표님입니다. 박성민 대표는 영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준혁 장군이 통역을 맡았습니다. 박성민 대표가 공장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작은 외관과 달리 내부는 정밀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기계들이 낮은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고 작업복을 입은 직원들이 집중한 얼굴로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준혁 장군이 설명했습니다. 이 공장은 1988년에 시작했습니다. 박 대표님이 혼자서 단돈 300만 원으로 시작한 곳입니다. 300만 원. 당시 환율로 약 4,00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박성민 대표가 작업대 위에 놓인 부품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준혁 장군이 통역했습니다. 이 부품이 뭔지 아십니까, 박사님? 저는 살펴봤습니다. 정밀하게 가공된 금속 부품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준혁 장군이 말했습니다. 이 부품이 들어가는 무기체계가 지금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한국 방어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저는 그 부품을 다시 봤습니다. 작고 정밀하고 완벽했습니다. 박성민 대표가 이준혁 장군에게 뭔가를 말했습니다. 이준혁 장군이 통역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한국 전쟁 때 전쟁 고아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 밑에서 저도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더 악착같이 했습니다. 이 공장이 나라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에 무언가가 쿵 내려앉았습니다. 전쟁 고아의 아들이 만든 부품이 지금 두 핵강국을 두렵게 만드는 무기의 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장 한쪽 벽에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박성민 대표가 작은 기계 앞에 서 있는 사진. 그 아래 손글씨로 쓰인 문장. 이준혁 장군이 읽어줬습니다. 할 수 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3글자. 하지만 그 3글자가 27년 경력의 분석 보고서 어떤 문장보다 강하게 저를 때렸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이준혁 장군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경기도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준혁 장군에게 물었습니다. 장군님, 당신의 나라가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이준혁 장군은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대답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분석 보고서를 쓰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우려는 것이었습니다. 27년 만에 처음으로 백지부터 시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이슨 박에게 연락했습니다. 제이슨, 한국 관련 자료 전부 다시 구해줘. 군사력만이 아니야. 반도체, 조선, 방산, 바이오, 문화 수출까지 전부. 최신 데이터로. 제이슨 박이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드디어 보시는 겁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 제대로 보려고. 제이슨 박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금방 보내드리겠습니다. 진아 황에게도 부탁했습니다.
한국 측 비공식 채널을 통해 현장 전문가들과의 미팅을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방산업계, 반도체 업계, 그리고 가능하다면 문화 콘텐츠 분야까지. 진화황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박사님. 그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진짜 시작. 맞는 표현이었습니다. 이준혁 장군은 그날 저녁 일주일 현장 탐방 일정표를 직접 가져왔습니다. 손으로 정성스럽게 작성된 일정이었습니다. 경기도 판교 국방과학연구소 분원,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거제도 현대중공업 조선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준혁 장군이 직접 여기서 진짜 한국의 힘을 보실 겁니다 라고 표시해둔 곳, 인천의 한 초등학교였습니다. 저는 그 일정표를 보며 물었습니다. 왜 초등학교입니까? 이준혁 장군이 웃었습니다. 가시면 압니다. 워싱턴 DC 본부에 정식으로 연락했습니다. 현장 분석 일정을 일주일 연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짐 패럴 부본부장이 잠시 뜸을 들이다 물었습니다. 콜번 뭔가 찾은 거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어. 기다리겠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이 출장이 제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이클 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콜번 너 달라진 것 같다. 달라졌어, 마이클. 부럽다. 마이클이 그렇게 말한 것이 뜻밖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이슨 박이 보내온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숫자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 65%, 세계 조선 수주 1위, 방산 수출 세계 4위권, K-팝 세계 음악 시장 점유율 급성장, K-드라마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 석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전쟁의 잿더미에서 70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읽다가 몇 번이나 멈춰야 했습니다. 숨을 고르기 위해서. 이 나라가 이런 나라였습니다. 제가 27년 동안 배경으로만 봤던 나라가. 일정 첫날 이준혁 장군은 저를 경기도 성남 국방과학연구소 분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입구에서 보안 절차를 거치는 동안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시설이 단정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연구원은 30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연구소 내부로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폭도 양쪽으로 기술 자료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고 연구원들이 각자의 작업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브리핑룸에서 안내 연구원이 스크린을 열었습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 체계, 현무 탄도미사일, 그리고 KF-21. 저는 이 이름들을 문서에서 본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개발 현장에서 개발에 직접 참여한 연구원의 입으로 듣는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안내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KF-21은 우리가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입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한 분야입니다. 우리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기록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KF-21 개발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실물 크기의 전투기가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세계 각국의 방산 현장을 다녀봤습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 영국 BAE 시스템스, 독일 라인메탈, 이스라엘 LB 시스템스. 그런데 이 작은 나라의 연구소에서 마주한 전투기는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된 기체, 정밀하게 마감된 표면, 그리고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눈빛. 자랑스럽고 확신에 차 있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이준혁 장군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2022년 폴란드가 한국에서 K 전차 980대, K155 자주포 648문, K9 자주포 212문을 계약했습니다. 총 계약 금액이 우리 돈으로 약 20조 원 규모였습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들었습니다. 한 나라가 한 번의 계약으로 20조 원 규모의 무기를 샀습니다. 그것을 판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호주, 루마니아, 노르웨이도 한국 방산 제품 구매를 타진 중입니다. 이준혁 장군이 덧붙였습니다. 개발에 참여한 수석 연구원을 잠깐 만날 수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의 여성 연구원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것을 만드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연구원이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믿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노트에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막상 해보니까 됐습니다. 이것이 한국이었습니다. 연구소를 나오는 길에 이준혁 장군이 말했습니다. 콜번 박사, 중국이 KF-21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단순히 전투기 성능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것을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오늘 할 수 있으면 내일은 더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그 가능성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저는 차에 오르며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퍼즐의 첫 번째 조각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전이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워싱턴 DC 본부와 화상회의를 막 마쳤을 때였습니다. 이준혁 장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박사님, 지금 당장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이준혁 장군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중국 외교부에서 미국 국무부로 공식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준혁 장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국 민간 전략가 브래드 콜번이 한국 군사 시설을 견학하며 중국에 불리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중국 외교부 공식 항의 문서에.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준혁 장군이 말을 이었습니다. 왕래이 중국 외교부 강경파 국장이 주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왕래이. 그 이름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 외교부 내에서 가장 강경한 대한국 압박론자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과거 중국과 한국 간 외교 협상에서 한국 측에 완패한 경험이 있다는 소문이 있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DC 국무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 과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콜번, 모든 현장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귀국 준비하십시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최대한 빨리.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 일정 중 사흘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방문이 내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준혁 장군이 여기서 진짜 한국을 보실 겁니다. 라고 했던 그 초등학교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마이클 첸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소식을 이미 들은 듯 했습니다. 콜번 귀국해. 이건 내 싸움이 아니야. 직업이 걸린 문제야. 마이클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국 외교부 공식 문서에 이름이 오른 분석가가 계속 현장에 남아있는 것은 직업적으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랜드 연구소와의 관계, 국무부와의 신뢰, 27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캐롤린에게 전화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캐롤린은 한참을 듣다가 말했습니다. 브래드, 당신은 뭐가 옳은지 알잖아.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이 길고 복잡한 모든 계산을 단번에 정리해버렸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오후였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도시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또 떠올랐습니다. 1950년 22살의 로버트 콜번. 낯선 나라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도 두려웠을 겁니다. 당연히 두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남았습니다. 저는 지금 귀국 명령을 받았습니다. 목숨이 걸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직업적 불편함이 걸린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이준혁 장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일정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책임은 제가 집니다. 이준혁 장군의 답장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콜번 박사. 남아주신다면 마지막 이틀을 절대 잊지 못하실 겁니다. 저는 워싱턴 DC 본부에 공식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현장 분석 완료 후 귀국하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집니다. 브래드 콜번.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귀국 명령을 거부한 것에 대한 불안감보다 오늘 무엇을 보게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이준혁 장군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결정하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차에 올랐습니다.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었습니다. 입구에서 보안 절차를 마치고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규모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미국 텍사스의 반도체 공장을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클린룸 하나의 크기가 축구장 수십 배였습니다. 안에서는 방진복을 입은 수백 명의 직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기계 소리가 낮고 균일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삼성 측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이 공장 하나에서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상당 부분을 충당합니다. 미국의 애플, 엔비디아, 퀄컴, 유럽의 인피니언, 일본의 소니, 모두 여기서 나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멈췄습니다. 중국도요? 이 담당자가 잠시 웃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이준혁 장군이 옆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해되십니까, 박사님? 이해됐습니다.
중국이 왜 한국을 두려워하는지 군사력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치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공급을 조정하는 순간 중국의 모든 첨단 산업이 멈출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전기차, 인공지능, 군사 장비 모두 반도체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의 심장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삼성 공장을 나와 차에 오른 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이준혁 장군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달려서 도착한 곳이 인천의 그 초등학교였습니다. 작고 아담한 건물이었습니다. 아이들의 그림이 담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준혁 장군이 말했습니다. 오늘 이 학교 4학년 학생들이 발표 수업을 합니다. 제가 특별히 허락을 받았습니다. 교실 문을 열자 26명의 아이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선생님이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주제는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운 이유였습니다. 아이들이 한 명씩 앞에 나와 발표했습니다. 반도체를 이야기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K-팝을 이야기한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의 발표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작고 마른 남자아이였습니다. 앞으로 나오더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준혁 장군이 작은 목소리로 통역해줬습니다. 저는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자랑스럽습니다. 할아버지는 전쟁이 끝난 뒤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맨손으로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신기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아이가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1950년에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땅, 아무것도 없던 그 땅의 할아버지들이 손자들에게 물려준 나라, 그리고 그 손자들이 교실에서 당연하다는 듯이 자랑스러워하는 나라. 이것이 중국과 북한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총이 아니었습니다. 핵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품고 있는 가능성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분석가입니다. 감정을 절제하도록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교실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훔치며 창밖을 봤습니다. 이준혁 장군이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있어줬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교실을 나오며 저는 이준혁 장군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쓸 수 있겠습니다. 이준혁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자마자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끝이 뜨거웠습니다. 써야 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머릿속에 정리된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새벽 4시까지 썼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단순하게 정했습니다. 왜 중국과 북한은 한국을 두려워하는가? 결론부터 썼습니다. 방산 수출 세계 4위권, 반도체 세계 공급망의 심장, 독자 개발 전투기 KF-21, 세계 1위 조선 산업, 그리고 전쟁의 잿더미에서 70년 만에 이 모든 것을 이뤄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전히 그 의지를 다음 세대에 심어주고 있는 나라. 보고서의 마지막 문단을 쓸 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어떻게 끝맺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대한민국은 중국과 북한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지금도 인천의 작은 교실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워싱턴 DC로 전송했습니다. 오전 6시였습니다. 저는 잠깐 눈을 붙이려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박성민 대표에게 마지막으로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이준혁 장군에게 연락하니 흔쾌히 차를 보내줬습니다. 안산 공장에 도착했을 때 박성민 대표는 작업복 차림으로 작업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손에 든 공구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이준혁 장군의 통역 없이 그냥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성민 대표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그 손의 온기가 말을 대신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준혁 장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박사님, 워싱턴 DC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고서가 국무부와 국방부에 동시에 긴급 보고됐다고 합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로 들어오는 고속도로 양옆으로 한국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왕래희 국장의 콜번 박사 추방 요청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 같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차창 너머 한국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높고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보셨을 하늘과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옳았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워싱턴 DC로 돌아온 것은
2025년 10월 말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을 떠나던 날 아침에 서울 하늘이 눈에 선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구름을 보면서 지난 일주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되짚었습니다. 박성민 대표의 굳은 살 박인 손, KF21 앞에 서있던 젊은 연구원의 눈빛, 교실에서 할아버지 세대를 자랑스러워하던 10살짜리 아이. 그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마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들을 천천히 복습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지타운 사무실로 출근한 첫날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평소라면 각자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던 동료들이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짐 페럴 부본부장이 먼저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콜번 보고서 잘 받았어. 우리 팀 전체가 읽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 보고서는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을 정확하게 짚었어. 국무부와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직접 면담을 요청하고 있어. 오후에 국방부 고위 관계자 면담이 잡혔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국방부, 국무부, 중앙정보국 관계자들이 함께였습니다. 면담이 시작되자 국방부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콜번 박사,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관 전체가 한국을 너무 오래 과소평가했습니다. 당신의 보고서는 그 사실을 처음으로 명확하게 짚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27년 동안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현장에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면담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니 제이슨 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 친구가 출국 전에 건넨 자료 묶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제이슨 고마워. 내가 처음에 건네준 자료가 없었으면 아무것도 몰랐을 거야. 제이슨 박이 잠시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저도 부모님 나라를 다시 봤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을 듣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의 어깨를 한번 툭 쳤습니다. 그날 저녁 캐롤린과 조지타운 거리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저녁 산책이었습니다. 캐롤린이 제 얼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브래드, 당신 눈빛이 달라졌어.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데? 캐롤린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더 따뜻해졌어. 그리고 더 솔직해 보여. 저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편하게 웃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사흘 뒤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특집 기사를 싣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제목은 편집장이 직접 정했다고 했습니다. 한국 21세기 가장 과소평가된 강대국. 기사가 나간 것은 11월 첫째 주였습니다. 사흘 만에 조회수 200만을 넘겼습니다. 랜드 연구소 동료들이 연락해 왔습니다. 오래 연락이 없던 학술지 편집자들도 연락이 왔습니다. 마이클 첸은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콜번, 내가 맞았어. 나도 틀렸어. 같이 연구하자. 그 문자를 받고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마이클이 틀렸다고 먼저 인정하는 것을 살면서 두 번 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준혁 장군에게 이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이준혁 장군은 짧게 답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콜번 박사님이 제대로 보셨으니까요. 그 말이 어떤 화려한 칭찬보다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후 석 달 동안 세상이 움직였습니다. 제가 보고서 한 편으로 세상을 바꿨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 보고서는 이미 움직이고 있던 세상을 제대로 설명한 것뿐이었습니다. 진짜로 세상을 바꾼 것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제가 서울을 다녀온 뒤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11월에 유럽 주요 방산 기업 5곳이 한국 방산업체와 공동개발 협약을 맺었습니다. 독일의 라인메탈, 프랑스의 탈레스, 영국의 BAE 시스템스가 한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 방산업체를 하청 파트너 정도로 여기던 유럽 기업들이 이제는 동등한 파트너를 넘어 한국 기술을 배우러 오는 입장이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며 KF21 앞에 서 있던 수석 연구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막상 해보니까 됐습니다. 12월에는 미 의회에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한국을 주요 방산협력국으로 격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법안의 초안 검토에 자문으로 참여했습니다. 법안 초안의 배경 설명 자료 중 하나가 제 보고서였습니다. 자문 회의실에 앉아 그 자료를 보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결국 분석가의 일이구나 싶었습니다. 현장에서 제대로 보고 제대로 쓰고 그것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
이듬해 1월 폴란드 총리가 한국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방문 일정 마지막 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폴란드 총리가 말했습니다. 유럽의 방패를 한국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워싱턴 DC 사무실에서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27년 경력에서 한국이 유럽 안보의 파트너로 공식 언급되는 장면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2월 중국과 북한의 비상사태가 공식 해제됐습니다. 중국 외교부 성명은 짧았습니다. 관련 상황을 재평가했습니다. 외교적 언어로 번역하면 두 가지 의미였습니다. 첫째, 우리가 대응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둘째, 더 이상 이 방식으로는 한국을 압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저는 그 성명을 읽으며 왕래희 국장을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불리한 정보를 수집한다며 저를 추방하려 했던 그 사람. 얼마 후 왕래희 국장이 대한국 정책 실책으로 중국 내부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성민 대표 공장의 해외 바이어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은 이준혁 장군에게서 들었습니다. 안산의 그 작은 공장이 이제 유럽과 중동 방산 업체들의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혼자 웃었습니다. 영어 한마디 못하는 그 엔지니어, 굳은 살 박인 손으로 300만 원부터 시작한 그 사람이 지금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세상이 뒤늦게 알아본 것뿐이었습니다. 제이슨 박은 저에게 한국으로 이민 역사 연구 출장을 자원했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박사님, 저도 부모님 나라를 직접 가서 보고 싶어졌습니다. 진화황은 한국계 미국인 커뮤니티에서 이번 한국 방산 부상과 문화적 의미에 대한 강연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 일이 단순히 안보 보고서 하나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가장 기뻤습니다. 마이클 첸과 공동 집필을 시작했습니다. 책 제목은 두 사람이 오래 논의 끝에 정했습니다. 잊혀진 강국 대한민국. 마이클이 제목을 처음 제안했을 때 저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7년 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나라. 그 나라가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게 그러나 압도적으로. 지금 저는 조지타운 사무실 같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6시에 일어나 블랙커피를 마시는 것도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책상 위는 달라졌습니다. 수십 개의 상패 옆에 새로운 사진들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로버트 콜번의 한국전쟁 참전 사진, 박성민 대표와 악수하는 사진, 이준혁 장군과 KF-21 앞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인천 초등학교 교실에서 아이들과 찍은 사진. 그 4장의 사진이 지금 저에게는 27년의 상패들보다 더 소중합니다. 아버지 묘소를 찾아간 것은 귀국하고 2주 뒤였습니다. 버지니아 알링턴 국립묘지였습니다. 하늘이 맑은 오전이었습니다. 아버지 묘석 앞에 서서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지켜낸 나라가 이런 나라였습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나 세계를 바꾸고 있는 나라. 아버지가 왜 그 땅에서 싸우셨는지 이제 진짜로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오르셨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한국어 수업을 시작한 것은 귀국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주 3번 한국어 선생님과 화상으로 수업을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발음이 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즐겁습니다. 선생님이 처음으로 안녕하세요를 가르쳐 줬을 때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선생님이 당황해서 왜 우세요라고 물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이 말을 진작에 배웠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랜드 연구소 후배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제목은 단순하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어떻게 잘못 보았는가. 강연을 시작하며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국을 3번째 단락 이하로 다루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후로 그러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은 3번째 단락이 아닙니다. 첫 번째 줄에 와야 할 나라입니다. 강연 후 여러 후배 연구원들이 찾아왔습니다. 한국 관련 연구를 시작하고 싶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뿌듯했습니다. 이준혁 장군과는 지금도 정기적으로 연락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화상으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주로 한국의 새로운 소식을 이준혁 장군이 전해줍니다. 저는 그 소식들을 듣고 분석에 반영합니다. 어느 날 이준혁 장군이 말했습니다. 콜번 박사님, 이제 당신도 우리 편입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야 했는데 늦었습니다. 이준혁 장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딱 맞습니다. 박성민 대표와는 이준혁 장군을 통해 안부를 주고받습니다. 얼마 전 이준혁 장군이 전해준 소식에 따르면 박성민 대표 공장이 규모를 2배로 늘렸다고 합니다. 직원 수도 크게 늘었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저는 혼자 박수를 쳤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300만 원으로 시작한 그 공장이 세계의 주목을 받는 기업이 됐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했습니다. 캐롤린과 서울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캐롤린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우리 한국 가자. 당신이 그렇게 달라진 곳을 나도 보고 싶어. 저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정을 잡으면서 제가 가장 먼저 넣은 곳이 안산의 박성민 대표 공장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인천 그 초등학교 근처였습니다. 이준혁 장군에게 연락하자 그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직접 안내하겠습니다. 더 보여드릴 것이 많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와 완전히 다른 설렘으로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 브래드 콜번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됐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왜 대한민국을 두려워하는가? 그리고 그 답을 찾는 여정에서 저는 훨씬 더 큰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1950년 전쟁이 끝난 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땅이 70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아무도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던 시절에 스스로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던 시절에 스스로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가 그 나라를 배우러 옵니다. 중국과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의 미사일이 아닙니다. 한국의 반도체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보여주는 가능성입니다. 자유롭고 창의적이고 포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 그 가능성이 살아있는 한 그 나라는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27년을 데이터로만 세상을 봤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일주일이 가르쳐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어떤 나라의 진짜 힘은 숫자로만 측정되지 않는다는 것. 굳은 살 박인 손으로 300만 원부터 시작한 사람의 의지, 전쟁 고아의 아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부품을 만드는 집념, 그리고 교실에서 할아버지 세대를 자랑스러워하는 10살짜리 아이의 눈빛. 그것이 진짜 국력이었습니다. 그것이 중국과 북한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알고 계십니까? 가까이 있으면 오히려 잘 안 보이는 법입니다. 저처럼 27년을 살면서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 브래드 콜번의 눈으로 보시면 선명하게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입니다. 세계가 배우러 오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대에서 세대로 그 정신이 이어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아버지 로버트 콜번은 1950년 22살에 그 땅에서 싸웠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지키려 하셨는지. 그것은 단순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능성이었습니다. 포기를 모르는 사람들의 가능성. 그 가능성은 70년이 지난 지금 현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이 놀라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느끼신 감동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없이 기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그 사람들의 후손이자 그 이야기를 이어가는 사람들이시니까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